출발 새아침. 밤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금지하겠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7일 내놓은 방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를 맡았던 김경록 씨가 유시민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검찰 조사 및 KBS와의 인터뷰 내용이 왜곡되었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마친 8일 저녁, 검찰은 김 씨를 7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 전격 조사했다고 합니다. 특히 김 씨가 알릴레오 방송에서 검찰 조사의 부당함과 일부 언론과 검찰의 유착관계를 의심하는 발언을 하자마자 벌어진 일이기에 혹시 보복성 조사는 아니냐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사실 검찰의 심야 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의 동의를 받은 때에만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동의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이어졌던 관행이 문제였기에 검찰개혁 방안이 하나로 꾸준히 제기된 문제였습니다. 검찰에 불편한 인터뷰를 한 피의자에게 괘씸죄를 적용해서 검찰이 무리하게 심야 조사를 했다면 검찰총장의 개혁 방안은 공허한 공영부릴 가능성이 큽니다.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아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출근길 뉴스 정리해주는 친구 뉴스벗. 베테랑 시사평론가가 매일 눈으로 전해지는 뉴스이죠. 뉴스벗 시간입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한 영장 기각을 놓고 여야 공방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동생 조모 씨 구속 영장이 이제 새벽에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기각 사유는 이제 주요 범죄 혐의 부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주거지 압수수색을 비롯해서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루어졌다. 또 배임 수재 부분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이외에 또 건강 상태, 범죄 전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기각을 이제 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이제 당연히 이제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속에 여당의 이제 홍익표 수석 대변인 검찰이 다분히 보여주기식 영장 청구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런 지적을 했고, 김정민 의원도 이 무리하게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법원이 제동을 거는 거다라고 검찰을 겨냥했습니다. 네. 그 반면에 이제 보수 야당들은 좀 반응이 좀 다른데요. 자유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이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거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바른미래당의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하고도 구속을 면한 것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 또한 사법부를 또 겨냥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그 영장 실질심사에 불출석한 피해자에게는 그동안 영장이 거의 100% 발부가 되어 왔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긴 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웅동학원 취업 관련 배임수의 혐의는 별건 수사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영장을 발부하는 거는 부적절하다. 이게 그 판사의 취지 아니었습니까? 뭐 그런 설명도 함께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논란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슈도 핫한데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또 계속해서 얘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이죠.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차장이 이 유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이제 인터뷰를 한 그 내용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 내용을 이제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조정간의 그 오촌 조카가 사기꾼이라고 보면 이건 뭐 간단한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조국 장관 부부가 피해자라는 취지로 이제 발언을 했고요. 네. 또 동양대 PC 반출, 그다음에 조 장관 자택 PC 교체 이런 것도 증거 인멸이 아니고 증거 확보 차원이었다라는 차원의 이제 그런 발언을 좀 했고요. 또 조 장관이 당시에 고맙다고 이야기한 것도 뭐 평상시에 여러 차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이게 마치 뭐 이렇게 증거 인멸을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이런 식으로 보도한 그런 내용들 오보였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와 더불어서 KBS 법무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보도가 나가지 않았고
오히려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이 검사 컴퓨터 화면 대화창에 이 인터뷰 했다던데 털어봐라는 이런 식의 내용이 있더라라고 이제 발언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검찰 쪽에서는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자기 방어를 위한 일방적인 주장을 했는데 이거를 특정한 시각에서 편집한 후에 방송한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유감이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나선 거고요. KBS도 이 검찰의 인터뷰 내용 넘긴 적 없고, 또 이 피의자란 주장 관련해서 사실관계 확인만 했을 뿐이다라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를 했습니다. But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KBS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라고 지금 밝혔고요. 또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 검찰이 김경록 차장을 지난 8일 심야에 이제 조사를 진행을 했어요. 조사 내용은 뭐냐면 지난달 6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정 교수한테 노트북 전달했는지 그 여부, 그걸 호텔 CCTV 영상을 통해서 이제 검증을 하려고 했다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당은 이 유튜브 방송 인터뷰에 대한 도복성 조사 아니냐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본인 동의하에 진행한 조사다라고 다시 또 반박을 좀 한 상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 장관 동생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아마 영장 재청구할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이 때문에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좀 뒤로 미뤄질 거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KBS 법무팀이 아니라 KBS 법조팀과 인터뷰를 한 거였고요. 법조팀.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네. 그 알릴레오 방송에서 증거인멸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어요. 김경록 씨가. 그랬는데 이 부분은 편집돼서 방송되지 않았다는 게 또 지금 좀 새로운 쟁점으로 나오고 있는 것 또 같습니다. 지금 계속 그런 후속 보도들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개천절과 주말 그리고 한글날에 이르기까지 휴일마다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한쪽은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한쪽은 검찰개혁 촉구의 내용으로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수단체 집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는 의원과 함께 집회 분위기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문종입니다. 네, 그 한글날인 어제도 광화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및 문재인 정권 규탄을 외쳤는데요. 현장에 계시면서 느낀 점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결국 이제 촛불로 흥한 정권이 태극기 망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숫자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거의 이 정권을 무너뜨리고도 남을 인원이 계속 광화문에 모여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조국을 규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약간 좀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민심이 급전직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조국 이 문제에 관해서 정말 그 대통령 이 정권 여당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대표님 목소리가 사실은 상당히 안 좋게 들리는데 이게 어제 늦게까지 집회 참석하셔서 힘드셔서 그러신 건가요? 네, 이제 저희는 어제 집회에 저희는 계속 집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광화문 광장에서 그래서 이제 집회를 했는데 워낙 이제 인원들이 많고 집회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목이 좀 안 좋아졌는데 괜찮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건 어쨌든 지금 민심이 폭발하고 있고 임계점에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네. 정말 그 대통령을 좋아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40%가 지금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여론조사가 지금 32%인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도 이제 여당을 해봤고 또 그 촛불 사태를 제가 목도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문재인
해결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겠다. 이제는 뭐 조국을 해임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를 지났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어렵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제는 조국 장관 해임만으로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느끼셨다는 겁니까? 네, 이제 뭐 저희가 보면 정치 일정이 내년 4월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물론 지금 여당 이제 대통령 지지가 32.4%로 떨어졌는데 그 모든 거를 다 보수 진영에서 지금 다 수렴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지지도를 그렇긴 하나 지금 이렇게 보면 내년 총선에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인가요? 엄청난 세력의 후퇴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실제로 아마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처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내년 총선에는 민주당이 매우 힘들어질 것이다. 막 예언을 해주셨는데 지금 사실 뭐 숫자가 썩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많은 기사에서는 지난번 개천절 집회보다는 인원수가 많이 줄었다는 보도가 있긴 있었는데 주최 측에서는 오히려 1,000만이 모였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1,000만이 모인 거 맞아요? 뭐 1,000만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이제 지난번 집회가 이제 우리 공화당도 물론 집회 참가 동료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저희는 각 지역에서 집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뭐 대구 지역, 부산 지역 또 경기도 지역 이렇게 따로따로 집회를 해서 그쪽에 이제 전번에 10월 3일 집회보다는 조금 덜 나온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현장에서 보면은 민심이 폭발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이분들이 언제든지 옛날에 촛불이 했던 것처럼 정권을 삼켜볼 것 같은 기세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숫자의 문제는 별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네. 단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에 좀 골몰해야 될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조국을 해임하는 정도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 이제 이미 임계점을 넘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집회가 분산돼서 그런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계속해서 이 조국 장관 해임과 관련돼서 이 문재인 정권의 실책에 대해서 논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그렇습니다. 어제 집회 현장에서 나온 얘기는 정확히 뭡니까? 어제는 뭐 그냥 그거예요. 조국 구속하라 이런 얘기였고요. 네. 특별히 어제 국민들이 더 분노한 거는 조국 동생 네네. 영장 기각 사실. 영장 기각에 관해서 더 많이 분노를 하는 것 같고요. 이제 검찰이 제의를 맨 처음에 좀 하는 것처럼 보이더니 결국은 정권에 굴복해서 조국 동생 풀어주고 결국은 정경심 문제도 대충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것에 대해서 더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그 분노가 폭발하는 현장이 어제 집회였고요. 또 더 정권 입장에서 우려해야 될 것은 그것이 뭐 문재인 하야 또 문재인을 뭐 끌어내자 뭐 문재인 뭐 어쩌자 뭐 이런 표로 사람들이 구호로 바뀌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 동생의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 더욱 많이 분노가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검찰이 처음에는 하는 신용만 하다가 이제는 정권에 굴복해서 제대로 수사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시죠. 이제 그러죠. 그래서 이러다가 이제 정경심도 구속 안 하고 결국은 또 우여무여하고 또 지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고요. 네. 그것이 바로 이제 어제 대부분 사람들이 문재인 하야 뭐 문재인 아웃 뭐 문재인 끌어내자 뭐 이런 핏대를 들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조국 문제에서 대통령 문제로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조국 문제에서 이제 대통령 문제로 넘어가고 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의 하야 문제가 계속 나왔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어제 집회 자체가 문재인 하야였고요. 물론 저희는 이제 하야라는 말 쓰지 않고 문재인 아웃, 문재인을 끌어내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제 집회 참가자들의 대부분의 피켓이 그런 피켓이었다라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면 홍 대표께서도 그 문재인 하야 이 주장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하야하고 아웃하고가 좀 달라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나온 사람 문재인 하야는 문재인 대통령이 적법적으로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고요. 이제 촛불 문재인 아웃 또 문재인을 끌어내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촛불 쿠데타에 의해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가짜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통령 아웃 또 대통령을 문재인을 끌어내자 이런 부분을 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새로 배웠습니다. 아웃이라고 하는 건 아예 대통령이 된 것부터가 문제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렇죠. 하야는 그렇죠. 대통령 된 것 자체는 적법하다 치더라도 그 이후에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이라는 거죠. 예, 그런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 현장에 참여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랬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은 내년 총선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보수단체 집회로 보수 세력의 통합이 더욱 절실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때문에 그 대표님께 꼭 말씀을 여쭙고 싶은데 보수 세력 통합 가능할까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글쎄요,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 이제 선거법 개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제 선거법 개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사실은 광화문 광장에 나온 모든 보수 단체들이 생각이 다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른바 바른당 정서를 가진 이른바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이제 한국당, 또 우리 공화당, 이런 또 완전히 우측으로 가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한 네 부류 정도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보수의 입장에서는 이분들을 어떻게 하나로 엮어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또, 나름의 내년 총선도 그렇고 또 문재인 정권과 싸움하는데 어떻게 보수를 하나로 엮어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랬군요. 저희가 이제 끝으로 마지막 질문 좀 중요한 질문 하나 여쭙겠습니다. 좀 솔직히 대답해 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은데 지난 5일 서초동에 있었던 촛불 집회 자리에서 이 홍 대표께서는 한국당 의원들이 저한테 고해성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살려달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의원들이 누구고 그 살려달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제 거기 나가면 이제 탄핵했던 사람들 명단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그렇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몇몇 의원들은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거기 올라가지 않을 사람, 나는 탄핵을 안 했는데 탄핵한 사람 명단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의원들이 있어요. 네네. 네, 이제 그런 의원들이 그런 의원들의 얘기도 있고 또 그냥 이제 탄핵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 우리가 탄핵을 했어야 됐다고 생각했던 의원들 중에도 아이고 우리가 잘못한 것 같다. 결국은 탄핵해서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지 않았냐. 이렇게 잘못된 정권 탄생하게 만든 탄핵에 대해서 정말 잘못했다. 지금 생각하니까 괴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고요. 이것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제 결국은 이제 보수 쪽으로 민심이 기울기 시작하는데 내년 총선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핫한 이슈가 보수 안에서의 또 핫한 이슈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회한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목소리 좀 상태도 별로 안 좋으신데 정말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공화당의 홍문정 대표였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한 달 이후에 법무부의 검찰 개혁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을 연일 떠들썩하게 하는 검찰 개혁 정말로 시작이 되는 건지 기대 반 우려 반이 있는데요.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안 핵심 내용과 쟁점이 무엇인지 한번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검찰 개혁안 중에 하나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그 별건 수사로 하는 것을 안 하겠다 이런 얘기 하나 나온 게 있었었는데요. 제가 본격적으로 네. 이제 여쭤보기 전에 이 별건 수사 관련해서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별건 수사로 영장을 청구하는 것에 좀 제동이 걸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그 영장 기각 자체는 별건 수사이기 때문에 기각됐다고는 사유에 적혀 있지는 않고요. 네. 다툼의 여지가 있다, 쟁점이 있고, 그리고 증거 확보는 이미 압수적으로 다 되어 있다. 네. 이런 것들이 기각 사유인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노영희 변호사님도 잘 아시지만 별건 수사라는 것 자체가 오랜 우리 제 수사의 좀 잘못된 관행 중에 하나였고요. 그렇죠. 다만 여죄 수사와 별건 수사 이 두 사이에 좀 모호한 경계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별건 수사라는 것은 원래 목표란 게 살인인데 살인의 혐의자로 수사를 하는데 그 증거가 잘 안 잡히니까 다른 그 절도 혐의라든지 네. 전혀 다른 혐의로 일단 입건을 해두고 수사를 하기 유리하게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입건된 사건이 아니라 노리고 있는 살인 혐의를 계속 수사하는 거예요. 이걸 좁은 의미의 별건 수사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죄 수사는 어떤 혐의에 의해서 이제 수사가 들어가고 입건돼서 하는 와중에 다른 혐의가 자연스럽게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여죄 수사라고 하고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발부된 압수의 영장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을 뒤집어 찾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별건 수사가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 별건 수사 문제는 오랜 좀 잘못된 관행이기도 하고 수사의 어떤 칼이 너무 크고 강하고 무거워서 수사 앞에 많은 분들이 위축되고 또는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별건 수사는 기본적으로 약간 편법적인 수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법조계에서 오랫동안 나오던 얘기였는데 결국 그런 부분도 검찰개혁에서 좀 중요하게 다루는 이슈다 이런 얘기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 그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국민을 위한 국민의 시각에서 검찰개혁안을 발표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그 국회의원들의 힘을 빌지 않고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또 당장 추진할 수 있는 과제 12가지를 중심으로 검찰개혁안을 말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핵심 내용은 뭡니까?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보이는데요. 하나는 그 수사의 관행 개선이죠. 네. 심야 수사 금지 그리고 하루에 수사할 수 있는 수사의 조사죠. 조사의 시간을 제한한다는 부분도 네.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별건 수사 하지 않고 네.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이 현재 발부율이 90%가 넘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너무 청구만 하면 발부가 되는 형국이니까 그 청구 자체를 남발하지 않도록 조율을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아마 수사 관행 개선의 핵심인 것 같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검찰 조직 내부의 문제 해결이죠. 오랜 기간 문제왔던 형사 공판부가 가장 일이 많은데 네. 오히려 인력도 부족하고 승진 기회도 부족하고 그런 가운데 소위 귀족 검사라고 불리는 소수 일부의 검사들에게만 권한이나 특혜가 집중되는 문제를 해소한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검찰은 행정부 소속의 행정기관인데도 사무감사라든지 직무감찰의 어떤 영향으로부터 상당히 벗어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무소불위다 이런 얘기를 해왔었는데 이 행정사무감사와 직무감찰에 대한 것을 좀 강화한다. 그리고 특히 감찰의 경우에는 대검찰청에서 자체적으로 1차적으로 해오던 것을 이제 법무부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가장 눈에 띄고요. 네.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외부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을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한 50여 명으로 파악되고 박근혜 정부 때는 많게는 109명까지 파견 나가 있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로 인한 폐해도 심각한데 이 부분을 이제 일단은
최대한 줄이고 앞으로는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파견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확인한 이후에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제 눈엔 띕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전직 경찰 출신으로서 이런 개혁안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제가 경찰관 하던 때가 1990년대 초반이라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흘렀고요. 그러긴 하죠. 네.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수사, 조사, 관행도 많이 정말 개선이 됐거든요. 네. 경찰이나 검찰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히 상대적으로 경찰보다는 검찰이 형사소송법적인 권한을 크게 가지고 있고, 그리고 외부에서는 들여다보기 어려운 그런 어떤 거대한 장벽 안에 있는 밀폐 폐쇄된 부분이 많았고요. 그로 인해서 변호인들이 대개 1심에서는 포기하는 현상들이 많았습니다. 네. 2017년만 보더라도 형사사건의 1심 유죄 판결률이 아시겠지만 19.29%예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그러면 이제 대개 1심에서 뭐 국선 변호인이든 사선이든 정보의 부족 그리고 검찰의 막강한 수사 힘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다퉈보지도 못하고 항소심 가서야 이제 파기율이 한 40% 넘게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젠 좀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이런 개혁의 좀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렇다고 여기서 완결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더 계속 하나하나 더 개혁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안을 놓고 좀 경쟁하듯이 서로 자꾸 이것저것 내놓는 것이 조금 문제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조국 법무부 장관은 8일 날인가요? 대검찰청이 내놓은 개혁 방안을 어느 정도 수용을 다 해서 또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제는 좀 어느 정도 화해가 된 겁니까? 화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네. 외부에서 비친 것과 실제 발생한 것 사이에 차이는 늘 있어 왔고요. 네네. 저도 정확하게 지금 이 사건 조국 법무장관 가족 관련된 사건의 수사가 자연스러운 고발 등에 의한 인지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이루어진 수사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저 사람은 법무장관 돼서는 안 돼라는 인식 속에 행해진 표적 수사나 먼지털이 수사인지 이걸 가늠하기 쉽지 않은 것 같고요. 네네. 조금 흘러서 역사 판단을 해줄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두 분 사이가 어떤 갈등 관계였는지 또는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도 이견이나 갈등이 심했는지 그것이 지금 봉합 화해됐는지 이건 참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이런 권력 간의 경쟁은 조금 혼란스럽고 뭐랄까요 정치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국민께는 이롭다. 개혁을 향한 경쟁 아니겠습니까? 네네. 검찰과 경찰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둘이 사이가 너무 좋아버리면 피해보는 건 또 국민이거든요. 네. 근데 둘이 경쟁을 하면 어쨌든 개혁은 되니까 그런 좀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 약간의 긴장관계 이런 것들은 오히려 국민에게 이로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요, 이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서 내놓았던 그런 브리핑 특수부 관련해서도 좀 더 과감하게 이거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입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원론적인 부분과 또 장기적인 미래적인 부분에서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다만 현실을 보면 검찰 내부하고도 이제 저는 조금 얘기를 많이 좀 하고 있는데 네. 그분들은 지금 주요 경제사범, 복잡한 주가 조작 사건 혹은 재벌 등 관련 범죄 이런 것들은 이제까지 오랜 기간 검찰 특수부에서 해왔고 그렇죠. 그걸 지금 당장에 만약 해체하거나 축소한다는 것은 오히려 국민과 국가에 피해가 간다. 네. 부정과 부패가 더 잘 드러나지 않는 구조가 될 수 있다. 범죄자들만 좋아할 것이다. 이런 반응도 분명히 현실적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방향성과 원칙, 미래를 향한 미래 지향성 이 부분에서의 제시와 그 개혁의 시점, 언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냐. 그때까지 과연 개혁을 향한 변화의 준비들은 되느냐. 이 부분들은 또 다른 차원이라서 저희가 그렇게 이제 미래지향적인
검토 발표 말고 현실적인 부분도 치열하게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특수부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적폐 수사도 지금 잘 하고 있고. 그런데 네네.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너무 일면만 보면서 좀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입장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네, 그러면은요. 특히 이제 검찰에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법무부가 이 검찰을 감찰한다 이런 강화 내용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늘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제 행안위에 있을 때도 경찰에 대해서도 현재 경찰청장이 가지고 있는 감찰권을 네. 경찰위원회로 이관하라라는 법안을 제가 제출을 했습니다. 네. 당연히 경찰에서는 강하게 반발을 하죠. 국방부에서 조사단, 수사단으로 각 분의 범죄 중요한 장성급 범죄를 수사합니다. 처음에 그러한 시도에 대해서 군은 대단히 반발했었죠. 네. 그러니까 일선에서 뭐라 그럴까요? 좀 그 조직의 기강과 그리고 스스로의 전문성과 이런 것들로 무장된 조직 집단일수록 외부의 도배에 대해서는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요. 특히 검찰의 경우에는 법무부나 또는 권력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려 하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제 민감한 반발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법무부의 감찰이란 것도 그동안 학계나 법조 개선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왔지만 그 의도나 시기에 있어서는 대단히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바로 적용하는 것은 절대로 저는 반대이고요. 네. 다만 지금 뭐 법무장관 가족을 둘러싼 수사 등 모든 것들이 다 마무리된 뒤에 원칙과 방향성, 미래지향성 이 부분에서 서로 동의 합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지금부터 많은 소통이 필요하고 그런 제도적인 완비를 위한 노력들이 좀 더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방향성은 분명히 맞고요. 네, 그렇군요. 오늘 국정감사 때문에 바쁘신데 바쁜 시간 쪼개서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네,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이었습니다. 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새 아침 8시 뉴스 들으시고 10분에 돌아올 건데요. 3부에서는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 많이 있으니까요. 꼭 놓치지 말고 들어주세요.